안녕하십니까. 문박사입니다. 2026년 3월 삼성전자 노조 간부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직원의 명단을 관리해 추후 해고가 필요할 때 그분들을 우선적으로 안내하겠습니다.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파업 불참자를 신고하면 포상까지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그 시점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는 아주 중요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수조원을 쏟아부은 차세대 반도체 HBM사의 양산이 막 시작된 것입니다. 세계 최대 AI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에 납품하기 위한 라인이 돌아가기 시작한 그 순간이었습니다. 삼성이 반도체 시장에서 빼앗긴 왕좌를 되찾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불리던 그 라인입니다. 그런데 그 라인을 돌리는 직원들이 바로 조합원 8만 9천 명 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직원 월급 협상은 2년째 매듭을 못 짓고 있습니다. 반도체 납품 일정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파업 불참자 블랙리스트 논란이 터졌습니다. 세 개의 뇌관이 동시에 불을 뿜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 하필 이 타이밍에 이 싸움이 터진 걸까요? 그리고 이 싸움이 길어질 경우 가장 먼저 피해를 입는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노사 어느 쪽도 아닐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숨겨진 이야기를 하나씩 꺼내겠습니다. 삼성 관련 자산을 조금이라도 갖고 계신 분이라면 반드시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026년 3월 9일 아침 삼성전자 사내 게시판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민주적인 파업이냐? 강제 동원이 따로 없다. 신고 포상제라니 여기가 어디냐? 놀라운 것은 이 분노가 사측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같은 조합원인 직원들 사이에서 터져 나온 것이었습니다. 노조 지도부의 블랙리스트 발언이 사내에 퍼진 직후였습니다. 법조계도 즉각 반응했습니다. 파업 불참자에 대한 인사불이익 예고가 노조법상 부당노동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와 강요죄 성립 여부도 검토 대상에 올랐습니다. 한 노무 전문 변호사는 파업 참여 여부는 조합원이 스스로 결정해야 할 권리라고 못 박았습니다. 노조 측은 즉각 해명에 나섰습니다. 적법한 쟁의를 불법으로 방해하는 시도를 가려내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파업 기간에 회사를 돕는 직원을 보호할 수 없다는 취지라고도 했습니다. 한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이 정도 발언으로는 내용이 막연하기 때문에 노조법, 강요죄 등 법 위반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관측 모두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이 단순한 법적 논쟁으로 끝나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다. 이 갈등이 시작된 뿌리를 알면 훨씬 더 무거운 그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싸움의 배경을 알려면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먼저 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노조의 역사는 생각보다 짧습니다. 오랫동안 무노조 경영을 고수해온 삼성이 처음으로 노조를 인정하고 단체 교섭을 시작한 것이 불과 몇 년 전의 일입니다. 그리고 2024년 처음으로 대규모 파업이 현실이 됐습니다. 당시 파업의 핵심 요구 중 하나가 성과급 상한선 폐지였습니다. 반도체 호황기에 회사는 천문학적인 이익을 냈지만 직원들이 받을 수 있는 성과급에는 천장이 묶여 있었습니다. 직원들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었죠. 2024년 파업은 합의로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성과급 상한선 문제는 2025년 협상 테이블에서도 결국 매듭을 짓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026년 3월 다시 폭발한 것입니다. 여기서 반도체 공장의 구조적 특성 하나를 짚어드려야 합니다. 반도체 공장은 일반 제조업 공장과 전혀 다릅니다. 나노미터 단위의 초정밀 공정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잠깐만 멈춰도 공정 세팅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재가동 비용만 최소 수백억 원입니다. 파업이 2주 동안 이어지더라도 실제 생산 차질은 그보다 훨씬 더 긴 기간 동안 계속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공장이 멈추면 단순히 삼성만의 문제가 아닌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이 싸움의 시계가 돌아가는 이 순간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은 결정적인 고비 위에 서 있습니다. 파업의 실제 무게를 가늠해 보겠습니다. 5월 21일부터 6월 7일까지 18일. 숫자만 보면 짧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 18일이 어디서 벌어지느냐가 핵심입니다. 자동차 공장, 화학 공장과 반도체 공장은 완전히 다릅니다. 온도, 습도, 미세먼지 하나에도 불량률이 달라지는 초정밀 환경입니다. 이 환경을 유지하며 돌아가던 라인이 멈추는 순간
세팅을 처음부터 다시 조성해야 합니다. 라인이 다시 가동된 뒤에도 불량률이 안정될 때까지 또 시간이 걸립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파업이 2주 동안 이어져도 실제 생산 차질은 그보다 훨씬 긴 기간 계속된다고 말합니다. 2024년 첫 파업배와 지금은 규모가 다릅니다. 당시와 비교해 조합원 수가 대폭 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반도체 DS 부문 인력이 대거 포함되어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와 시스템 반도체를 모두 담당하는 라인. 삼성 매출의 핵심을 책임지는 그 라인의 인력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숫자 하나를 기억해 두십시오. 수백억 원. 공장을 다시 켜는 데만 드는 최소 비용입니다. 파업이 길어질수록 이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납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번 파업이 유독 무서운 진짜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2026년 초 삼성전자가 조용히 그러나 아주 중요한 발표를 했습니다. 엔비디아에 납품하기 위한 차세대 반도체 HBM사의 양산을 시작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HBM은 고대 여폭 메모리의 줄임말로 AI 반도체를 구동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핵심 부품입니다. AI 서버 한 대를 만들려면 이 HBM이 들어가야 합니다. 전 세계가 AI 인프라에 수백조 원을 쏟아붓고 있는 지금 그 핵심에 HBM이 있습니다. 그동안 이 시장에서 삼성은 경쟁자에게 크게 밀려 있었습니다. 품질 문제로 엔비디아 납품 심사에서 계속 고배를 마셨습니다. 그러다 HBM사로 다시 한번 납품의 문을 두드리게 된 것입니다. 삼성 반도체 재기의 신호탄이 될 수 있는 중대한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 양산이 시작된 바로 그 시점에 노조 파업, 찬반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HBM사를 만드는 라인도 바로 DS 부문 소속 직원들이 운영합니다. 그 직원들이 조합원입니다. 눈치채셨습니까? 파업이 단행되는 순간 HBM사 납품 일정이 흔들립니다. 납품 일정이 흔들리면 삼성이 이번에도 경쟁자에게 자리를 내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아주 큰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블랙리스트 논란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 논란이 단순한 노조 내부 갈등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파업 참여를 둘러싼 갈등이 깊어질수록 노사협상 테이블 자체가 작동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노조 측 입장은 이렇습니다. 초기업 노조 삼성전자 지부위원장은 회사는 전배나 해고가 필요하면 50일 전 근로자 대표와 협의해야 하는데 비조합원이나 회사를 도운 직원을 보호할 수 없다는 취지라고 해명했습니다. 파업을 불법으로 방해하는 시도를 가려내려는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조합원 개인의 시각은 다릅니다. 파업에 나가지 않으면 해고 1순위가 될 수 있다는 압박을 느끼는 직원이 생겨납니다.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법조계가 감요죄와 부당 노동 행위를 거론하는 이유입니다. 관측 모두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노조는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고 사내 여론은 양분돼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협상 테이블이 열리기 어렵습니다. 협상이 늦어질수록 5월 파업은 현실에 가까워집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이 싸움이 길어질 경우 실제로 얼마짜리 손실이 발생하는지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업이 현실화된다면 삼성전자에 가장 먼저 들이닥치는 충격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주가를 먼저 떠올리실 겁니다. 물론 주가도 흔들립니다. 그러나 삼성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HBM사 납품 일정입니다. 엔비디아는 공급망 관리에 매우 엄격합니다. 납품 일정이 한번 틀어지면 바로 대한 공급업체로 눈을 돌립니다.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은 이미 HBM 시장에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삼성이 납품 타이밍을 놓치는 순간 그 주문이 경쟁자에게 넘어갑니다. 한번 빼앗긴 자리를 되찾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는 지난 몇 년간 삼성이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기업 이미지 실추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글로벌 투자자들은 노사 갈등이 장기화되는 기업을 어떻게 봅니까? 불확실성이 크다고 판단합니다. 불확실성이 커지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 주식을 줄입니다. 주가가 내려갑니다. 납품 계약이 흔들리면 그 손실은 수천억, 수조 원 단위로 불어납니다. 엔비디아와의 신뢰가 깨지는 것은 단순한 이번 계약의 문제가 아닙니다. 향후 HBM 시장에서 삼성의 위치 자체가 흔들리는 문제입니다. 이게 바로 삼성전자가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이유입니다. 더 무서운 건 지금부터입니다. 더 무서운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가 HBM 시장에서 흔들리는 사이 경쟁자들은 그 자리를 빠르게 채워가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이미 HBM 시장의 절반 이상을 장악했습니다. 미국의 마이크론도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높여가고 있습니다. 삼성이 이번 HBM사 납품에 실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엔비디아는 검증된 공급업체에 주문을 몰아줄 것입니다. 삼성은 다시 한번 뒤처지게 됩니다. 그 타이밍에 파업까지 겹친다면 삼성이 만회할 수 있는 시간은 더욱 줄어듭니다.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수출은 한국 전체 수출에서 손꼽히는 비중을 차지합니다. 삼성 반도체가 흔들리면 한국의 수출 지표가 흔들립니다. 수출이 흔들리면 원화 가치가 흔들립니다. 원화 가치가 흔들리면 수입 물가가 올라갑니다. 마트에 장을 보러 가는 여러분의 장바구니 물가와 연결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은 삼성전자 주식을 대규모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흔들리면 국민연금 수익률이 흔들립니다. 그것은 곧 여러분의 노후 자산과 직결됩니다. 이 파업은 삼성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싸움은 2년이 넘도록 매듭이 지어지지 않는 걸까요? 핵심은 성과급 상한선 문제입니다. 삼성전자는 성과에 따라 직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는데 아무리 회사 실적이 좋아도 직원이 받을 수 있는 성과급 총액에 천장이 있습니다. 노조는 이 상한선을 없애달라고 요구해왔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간단하지 않습니다. 성과급 상한선을 없애면 호황기에 인건비가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글로벌 반도체 경쟁이 이렇게 치열한 상황에서 비용 구조를 함부로 바꾸기 어렵다는 논리입니다. 2024년 파업 때 봉합되지 않았고 2025년 협상에서도 결렬됐습니다. 양측 모두 물러설 명분이 없는 것입니다. 노조 입장에서는 조합원이 8만 9천 명까지 늘어난 지금이 가장 강한 패를 쥔 순간입니다. 여러분, 8만 9천 명입니다. 전체 임직원의 절반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HBM사 납품이라는 결정적 고비에서 양보하면 다음에도 계속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블랙리스트 발언이 터지면서 협상 분위기 자체가 얼어붙었습니다. 서로를 향한 불신이 깊어진 상태에서 대화 테이블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습니다. 삼성전자가 HBM사로 반도체 왕좌를 되찾으려는 결정적 순간에 노사 갈등이 그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임금 싸움이 아닌 이유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 싸움이 어디까지 번질 수 있는 걸까요? 도미노 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업이 현실화되면 첫 번째 도미노가 쓰러집니다. 반도체 생산 라인 가동이 멈추고 HBM사 양산 일정이 흔들립니다. 두 번째 도미노입니다. 엔비디아가 납품 일정 차질을 확인하는 순간 배안 공급업체로 주문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SK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그 빈자리를 채웁니다. 삼성은 다시 한번 HBM 시장에서 밀려납니다. 세 번째 도미노입니다. 납품 계약이 흔들린다는 소식이 시장에 퍼지면 삼성전자 주가가 반응합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 주식을 매도하면 원화 약세 압력이 생깁니다. 네 번째 도미노입니다. 원화가 약세로 돌아서면 수입 물가가 오릅니다. 원유, 식품 원자재, 생활용품 가격이 줄줄이 오릅니다. 고정 수입으로 살아가시는 분들께는 직격탄이 됩니다. 다섯 번째 도미노입니다. 국민연금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 가치가 줄어듭니다. 국민연금 수익률이 낮아지면 장기적으로 수급액 조정 논의로까지 번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수십 년 동안 쌓아온 노후 자산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하나의 공장이 멈추는 문제가 여러분의 장바구니와 노후 통장까지 건드리는 연결고리. 이게 끝이 아닙니다. 2024년 여름 삼성전자에 다니는 지인을 둔 50대 투자자 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삼성전자 주식을 오랫동안 보유해왔습니다. 삼성은 망하지 않는다는 믿음으로 노후 자금의 일부를 삼성전자 주식에 넣어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 파업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흔들렸습니다. 처음에는 별거 아니겠거니 했습니다. 그런데 파업 이야기가 길어지고 반도체 실적 우려까지 겹치자 주가는 더 내려갔습니다. 그분이 가장 힘들었던 것은 주가 하락 자체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정보가 없었던 것이 더 무서웠다고 했습니다. 파업이 얼마나 갈지, 실제 반도체 생산에 얼마나 영향을 줄지, 회사가 어떻게 대응할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하루하루 주가 숫자만 바라봤습니다. 지금 2026년 그 상황이 다시 재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규모도 다르고 HBM사라는 결정적인 납품 이슈까지 겹쳤습니다. 블랙리스트 논란으로 협상 분위기도 더 어렵습니다. 삼성전자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 삼성 관련 펀드가 연금에 포함된 분, 삼성전자가 포함된 지수에 투자하고 있는 분,
이 이야기가 남의 일처럼 들리지 않으시죠?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3월 18일 투표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제니 찬반 투표는 3월 18일에 마감됩니다. 이날이 첫 번째 분기점입니다. 과반 찬성으로 쟁의권이 확보되면 파업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부결되면 파업 위기는 일단 한 고비를 넘기게 됩니다. 삼성전자 관련 자산을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3월 18일 이후의 뉴스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장은 이 결과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노사 협상 재개 여부를 지켜보십시오. 블랙리스트 논란이 터진 이후 양측 모두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파업 직전까지 갔다가 협상 테이블에서 극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법적 공방이 시작되면 오히려 양측이 빠른 합의를 선택할 유인도 생깁니다. 협상 재개 신호가 나오면 상황은 빠르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급한 판단은 금물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HBM사 납품계약 성사 여부를 중장기 기준으로 삼으십시오. 파업이 단기 이슈라면 HBM사 납품 성공 여부는 중장기 이슈입니다. 삼성이 엔비디아와의 납품 계약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느냐가 반도체 재기의 본질적 척도입니다. 단기적인 파업 뉴스에 흔들려 장기적인 그림을 놓치면 안 됩니다. 파업이 끝난 이후에도 HBM사 납품 진행 상황을 꾸준히 챙기시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한 가지 당부 말씀도 드립니다. 지금 같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단기 급등락에 반응해 충동적인 결정을 내리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판단 기준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2026년 3월 삼성전자 노조 공동투쟁본부가 제니 찬반 투표에 돌입했습니다. 가결시 5월 21일부터 6월 7일까지 18일간의 총 파업입니다. 파업 찬반 투표와 동시에 블랙리스트 논란이 터졌습니다. 파업 불참자 명단 관리, 신고 포상제 운영 예고, 노조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강요죄 성립 여부를 두고 법적 논쟁이 시작됐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HBM사 납품 양산을 막 시작한 그 타이밍과 겹쳤습니다. 파업이 단행되면 납품 차질, 주가 하락, 원화 약세, 장바구니 물가 상승, 국민연금 수익률 하락에 도미노가 이어집니다. 이 싸움은 노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의 노후 자산과 일상 물가와 직결된 이야기입니다. 3월 18일 투표 결과 노사 협상 재개 여부, HBM사 납품 계약 성사 여부, 이 세 가지가 앞으로 여러분이 지켜봐야 할 핵심 지표입니다. 삼성전자는 한국 경제의 심장입니다. 그 심장이 지금 두 갈래로 찢겨 있습니다. 노사가 어느 방향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한국 반도체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당신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선택은 지금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삼성전자 파업이 현실화되면 어떤 영향이 가장 클 것 같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